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슈퍼로드를 중에서 이 황금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로드라는 책은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가지 길, 이 비단길, 향신료길, 그리고 소금길, 황금길, 찻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길 중에 이 황금길을 테마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표지 그림을 보니까 이 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것은 소금길의 이 소금길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북아프리카, 즉 사하라 사막에 유일하게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제 대상 무역을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형적인 이 무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그 길에 즉 소금을 나르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무렵에 그 지역에서 이제 문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부족 축제가 열리게 되죠. 그 부족 축제 중에 이제 꽃미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지로 사용을 했군요. 그 꽃미남을 선발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족 간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와중에 이제 꽃미남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죠. 예, 먼저 이제 황금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것은 삼각무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예,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제 구슬이나 장신구, 면직물이나 모직물이 수출이 됐고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엔트레스 제도 혹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 노예들을 수출한 뒤에 아메리카의 특산품을 수입을 해서 유럽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삼각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플랜테이션 농업과 미타가 부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플랜테이션 농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미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미타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조선시대나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타라는 제도가 있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노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데 이제 조정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장정 몇 명을 차출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동원되는 인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노역제도가 어떻게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복민인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예를 수입해라. 예, 그 많은 원주민들은 다 어떻게 되고 왜 노예를 수입하라고 했을까요? 다음으로 이 전 세계를 하나의 교육망으로 묶었죠. 이 사실상 이 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 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사에서 지정은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이 재산을, 그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남미에서 생산된 이 은이 결국은 필리핀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중국에서 도자기, 비단, 향신료 등을 수입하게 되죠. 중국은 당시에 지정은제를 포함한 은본위 세금 제도를 거뒀기 때문에 이 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도자기와 비단, 향신료를 이제 팔고 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무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하나의 교역망으로 묶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당시에 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 최고 고부가가치 상품은 도자기고요. 그 다음이 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와 비단, 이 한 가지 좀 뭐 옆으로 세면 1597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예, 다양한 국가의 이름이 들리네요. 이 환청인가요? 예. 이 수업을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학생들하고 사실 눈을 맞추고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또 어렵게 설명하는지 뭐 이거를 조율하면서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너무 또 일반적인 수업이 돼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1597년 이전까지 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3나라뿐입니다. 예. 그래요. 중국이 있겠죠. 뭐 송나라 때부터 아주 훌륭한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겠죠. 이미 고려 시기부터 훌륭한 도자기들을 생산해냈죠. 그런데 보통 이 마지막 나라는 잘 안 나와요. 인도라고요. 불행히도 아닙니다. 터키요. 오스만 투르크요.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에는 도자기 박물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터키를 가셨을 때 이제 뭐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되겠죠. 이스탄불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스탄불뿐만이 아니고 뭐 시칠리아나 뭐 스페인, 안달루시아 뭐 이런 지역도 이 이슬람 문화와 유럽 문화가 아주 잘 공존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맛을 다 보려면 이 시칠리아나 안달루시아 지역이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약간 좀 오늘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많이 새네요. 예, 이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도 이 대표적인 이 유교 문화권에 속하죠. 예, 유교 문화권에 속하고 이 베트남 얘기가 나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당나라 시기에 빈곤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빈곤가는요, 이 외국인들만 시험을 봐서 이 과거에 합격을 하면 당의 관료가 되는 그러한 이 과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빈곤가에서 항상 급제를 하는 나라는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고요. 글씨가 좀 그러네요.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을 하는 나라도 정해져 있었어요. 어딜까요? 예, 신라입니다. 3등을 하는 나라도 정해져 있었어요. 어딜까요? 예, 바레인입니다. 이 빈곤가는 이제 사실상 외국인들, 이 베트남은 뭐 중국어랑 어순이, 제가 베트남어를 잘 몰라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 쪽보다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고요. 이 도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 도자기는 이 외국인들이 이 서양이나 이 중동에서 이 가장 선호하는 동아시아의 이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역 욕조가 상당히 심하게 되죠. 이 적자폭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 서구권에서 수출하는 것은 기껏해야 모직물이나 면직물, 그것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값싼 물품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도자기, 비단, 향신료는 이 비싼 값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무역 욕조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아편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 무역 욕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무역 욕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벵골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이제 미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많이 초반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여하튼 은은 전 세계를 하나의 교역망으로 묶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불법 해적단과 왕실공인 해적단, 여러분들이 해적단이면 다 불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왕실이 공인한 이 해적단이 있습니다. 이 합법적으로 세금도 내고요. 그런 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이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탕수수 농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 이미 스페인은 선점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나 커피를 이제 수입을 했다면 이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제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을 이제 생산하게 되죠. 당시에 이 백금으로 통하던 사탕수수를 독점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의 이 사탕수수 농장을 잠식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새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또한 네덜란드의 뒤를 밟으며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어갑니다. 17세기에는요,
이 프랑스의 경우 루이 14세가 엔틸리스 제도를 확보함으로써 이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사탕수수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광산이든 농장이든 모든 것은 값싼 노동력의 공급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플랜테이션 농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민지의 통치자인 백인들이 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악용하여 대규모의 농장을 건설하고 열대 농작물을 단일 경작에 의해서 재배하는 농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일 경작이죠. 이 하나의 작물만 생산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이 노동력에만 의존하며 노동 조건이 극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작물은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중앙아프리카의 바나나, 그리고 브라질,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의 커피와 카카오, 칠레와 인도네시아, 자바의 키나 및 이 사탕수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수마트라 섬의 이 고무, 스리랑카의 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단일 작물만 생산하는 그러한 이 농법을 쓰게 되죠. 자, 미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잉카 제국의 공용어인 카추아어로 이 차례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 차례네, 이제 가야지 할 때 그 차례입니다.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즈텍과 잉카는 제국 내의 제후들과 영주들, 그리고 부락들로부터 조공과 부역을 받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금과 공동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갈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을 플랜테이션 농장과 광산으로 동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이 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마다 성인 남자 7명 중 1명은 강산으로 불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은 순식간에 원주민의 문명을 파괴하고 광산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염병의 역사에서 잠시 다뤘던 것처럼 사실상 그 원주민의 문명이 파괴되는 과정은 이 구대륙의 이 천연두, 홍역 등이 이 한 번도 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신대륙에 퍼지게 되면서 사실상 싸울 병력이 없는 이 모두가 알아 누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사르 등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잉카 문명 거의 모든 이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문명이 이 구대륙의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 문명을 이 파괴하고 이 광산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디언들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하게 됩니다. 잉카 제국은 미타라 불리는 공공부역제도를 근거로 인디언들을 연중 일정 기간의 노역에 참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한 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인디언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죠. 뭐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 공공부역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타에 강제 동원된 인디언들은요, 거의 1년 내내 광산에서 지내야 했는데요. 그들의 노동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갱의 내부는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고요. 고원은 살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또한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느라 늘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게다가 감기와 천연두 등 정복자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에 감염되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막대하여 거의 재앙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탕수수 농장과 광산에서 그렇게 죽어간 인디언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되자 마침내 노동력은 고갈되어 버렸죠. 예, 그 책에 있는 글이 사파인데요.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그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고 파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수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인들의 식민지 노동력 착취는 마치 고대 노예 제도를 재현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듯 이 사탕수수 농장은 노예로 전락한 인디언 노동력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숲속에 대규모 인신매매단을 조직한 광산 채굴업자들은 미처 도망치지 못한 인디언들을 끌고 가 광산 노동자로 등록시키고 있었습니다. 인디언의 수가 급감하자 스페인 식민지 총독부는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사들여 식민지에 공급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부족들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아랍인 중개 상인들의 손을 거쳐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식민지는 새로운 인신매매 시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는 아랍 상인의 손을 거쳐 노예 시장으로 공급됐고요. 노예 상인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을 넘겨받자마자 뜨겁게 달궈진 쇠로 그들의 몸에 낙인을 찍고 3등 선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수업을 할 때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몸에 낙인을 찍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높이가 불과 80cm밖에 안 되는 이 삼등선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안 되는 공간으로 겨우 앉거나 누울 수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씩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 신선한 바깥 공기도 마실 수 없는 캄캄한 공간에 몰아넣어졌죠. 그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 안에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죄 없는 목숨들이 수없이 꺼져갔습니다. 설령 그곳에서 살아남아 신대륙에 발을 딛는다 하더라도 노예로 팔려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농장과 광산의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이다.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곳에서도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여성들은 가축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했고요. 아이들도 5살이 되자마자 어른들과 함께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 이 노예의 그리고 노예를 이제 어느 정도 키와 몸무게,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3층,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3등 선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의 사파입니다. 18세기 초부터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 존중, 인류 평등의 사상과 함께 노예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도주의적 노예제도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노예제 폐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노예제는 사실상 19세기 정도에 이제 모두 종식이 되죠. 그렇지만 노예 시장이 인신매매 시장은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현대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대 노예가 이 생산에서 전체 GDP에서 이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장도 있죠.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봉건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상 노예가 생산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 국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세도 마찬가지죠. 중세도 시장이 있죠. 당연히 시장 경제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도 농노도 있지만 노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너무 도시적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 그러면 이 주인과 노예만 있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제대로 된 이 인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중세 사회에도 노예가 있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농노들이
이 국부의 90% 이상을 농노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세 봉건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봉건제적인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노예제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생산되는 물량이 이 GDP의 9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너무 이것을 도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16세기 중반부터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독점 무역을 고수하고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의 함대를 꾸립니다. 스페인은요, 이 밀, 기름, 포도주와 가축을 비롯한 온갖 도구들을 갤리온 선에 싣고 신개척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과 맞바꾼 황금을 가득 싣고 스페인으로 돌아갔죠. 선체가 육중한 갤리온은 카라벨라보다 부피가 10배나 더 크고 무거운 화물도 실어놔줄 수 있는 데다 이 대포로 무장한 강력한 범선이었습니다. 황금과 은을 싣고서 이 항해하는 스페인의 범선은 다른 유럽 상선들의 부러움과 욕망의 대상이었죠. 스페인은 재빨리 무장함대를 편성하여 아메리카의 두 지역으로 각각 보냈습니다. 4월에는 엔틀레스 제도와 오늘날 멕시코에 해당하는 누에바 에스파냐 부항령을 향해서, 그리고 8월에는 남아메리카의 테라 피르메로 출항했습니다. 두 배는 귀향길에는 쿠바에서 합류한 다음 당시 스페인의 관문이었던 항구 도시 세비야를 향해 황금과 은을 싣고 다시 길을 떠났죠. 스페인은 이 아시아와도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상선은 17세기부터 1년에 2번 멕시코의 아카풀코와 이 필리핀의 마닐라 사이를 왕복했죠. 아카풀코를 떠나는 배는 은을 싣고 아시아로 갔다가 비단, 도자기, 상아, 칠기 등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멕시코에서 열린 대형 박람회에서 선보이기도 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단, 도자기, 그리고 인도의 코끼리 상아, 칠기 등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은을 은본위제를 채택한 중국을 유통시키게 되면서 사실상 은본위 제도가 중국 명청 시대에 자리를 잡게 되죠. 예. 이 왼쪽의 그림은 카라벨라 선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삼각도시예요. 이 삼각도시라는 것은 이 아랍의 이 배의 이 형태고요. 이 사실상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기 이 범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갈레온선은요, 사실상 여러 돛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먼 거리 항해가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 범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갤리온은요, 이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무렵까지 사용된 범선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 갤리온을 건조하여 군함과 대형 상선으로 이용했죠. 특히 상선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스페인은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 식민지의 금과 은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카라벨라선은요, 이 15세기에 포르투갈이 만든 배로 이 대항해 시대에 사용한 돛대가 두세 개인 중형 범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의 특징은 삼각돛과 사각돛을 동시에 사용해서 순풍이든 역풍이든 바람만 분다면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라고 볼 수가 있죠. 배전의 높이가 매우 높아서 큰 파도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세비야 항의 이 모습을 담은 그림이에요. 이 스페인의 이 남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비야의 옛 이름은 히스팔리스라고 하죠.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앞선 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지금은 안달루시아라고 하죠. 특히 12세기에는 이 이슬람 문화의 정수라 평가받는 알함브라 궁전, 히랄다이 탑 등이 도시를 수놓았습니다. 15세기 말부터 신대륙 무역의 기지로서 전성기를 맞아 스페인을 상징하는 항구 도시로 발전하였죠. 그러나 17세기에는 대형 선박의 출입이 편리한 카디스에 밀려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누에바 에스파냐 부항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1535년부터 1821년까지 북아메리카와 이 아시아 태평양의 스페인 식민지를 다스리던 행정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항령은요, 식민지를 스페인 국왕을 대신하여 부왕이 이 다스리는 일종의 중세의 영지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누에바 에스파냐 부항령의 영토는 오늘날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를 포함하고요. 파나마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필리핀에 해당합니다. 이 테라 피르메는요, 스페인어로 단단한 땅이라는 뜻으로 아마존강 유역 중 우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지형을 가리켜서 테라 피르메라고 합니다. 블랙 비어드의 위협이 있었죠. 블랙 비어드가 뭘까요? 바다를 횡단하는 것은 워낙 위험한 일이라 떠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탄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리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암초에 걸려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요. 목국뿐만이 아니고 해적이 또 해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적의 군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 이 바다를 횡단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화물선을 급습하여 노략질을 하는 해적단 때문이죠. 그들 중 이 검은 수염 선장이 이끄는
해적단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단검과 장검 6개의 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영국 해적단은 붙잡힌 인질이 항복하면 살려서 보내주었지만 저항한 자가 무사히 돌아온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영국의 공인 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이라는 해적이 어떻게 공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의아할 것 같아요. 그것은 뒤에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국의 공인 해적으로 스페인의 해상 무역을 교란시키기 위해 이 약탈 선단을 인솔하고 서인도, 제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이 펠리페 2세가 약탈 해적으로 규정하고 드레이크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를 무시하고 기사 자기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를 영웅으로 칭찬하는 국민 감정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1588년 하워드경 휘하의 영국 함대 사령관으로서 무적 함대인 스페인의 아르마다를 맞아 갈레 앞바다의 화성 공격으로 이 적을 혼란에 몰아넣어 승리로 이끄는 이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죠. 넬슨과 더불어 영국 최고의 바다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실공인 해적단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불법 해적단 이외에도 왕실의 공인을 받은 해적단도 있었습니다. 주로 적의 함대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들은 각각 프랑스와 이 영국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고 세금을 납부한 대가로 왕실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해적질이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적의 포로가 되는 경우 왕실은 그들을 해적이 아닌 전쟁 포로로 대우했습니다.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이 해적 선장 중에서도 특히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는 12살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노예 무역선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신대륙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드레이크는 영국 왕실의 명예를 걸고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를 약탈하는가 하면 적의 함대도 다수 격파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스페인의 이 무적 함대인 아르마다의 격퇴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죠.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의 연안을 공격할 전략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드레이크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까지 수여받았지만 말년에는 매우 불행하게 살다가 이질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당시에 해전을 사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들에게 당시의 해전은 지옥입니다. 배 한 척에 200발도 넘는 포가 날아드는 일쯤은 다반사였죠. 사실상 200발의 포가
날아들었는데도 배가 전소하지 않죠. 대부분 이 당시에 포는 이 충격을 가해서 이 허무는 그런 기능을 하지 그 폭약을 통해서 이 전파를 시키는 이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이 포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해전은 퍼붓는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대어 수로를 연 다음 적의 돛대를 쓰러뜨리고 짙은 화약 연기로 앞이 안 보이는 적들을 죽이는 양상으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운 좋게 배에서 탈주하더라도 해안가나 외딴 섬으로 재빨리 피신해야만 했죠. 또한 목수들이 부서지고 엉망이 된 배를 수선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설령 해적단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배를 수선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이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죠. 근데 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결국 미로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복식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지금 머리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건 가발이고요. 항상 단발머리로 다녔고요. 이 영국식은 이렇게 깃을 세우는 형태입니다. 이 영국식이 이렇다 보니까 프랑스식은 오히려 이쪽이 정반대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사실상 여성성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했다는 그래서 이런 복장이 가능한 것으로 뭐 복식사에서는 얘기를 하죠. 의복사에서는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여왕으로 헨리 8세의 딸입니다. 그의 치사 하에서 영국은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요. 그는 당시 최강을 자랑하던 스페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펠리페 2세의 구원을 거절하는 한편 이 스페인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무역선을 드레이크와 호킨스에게 명령하여 습격함으로써 스페인의 해상 독점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호킨스는 그때 무슨 영화였더라? 뭐 영화가 한 편 있었죠. 제가 기억이 골든 에이지라고 하죠. 가끔씩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래 죄송하네요. 이 골든 에이지에 이 호킨스가 등장하기도 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잘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인 흐름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호킨스에게 명령하여 습격함으로써 이 스페인의 해상 독점권을 위협하였죠. 더 나아가 이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영국이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거대한 해상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항의 조건은 바람이었죠. 당시에 바닷길을 순항하기 위해서는 배가 지나가는 지역에 때마침 타골풍이 불어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해 규칙적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스페인의 배들이 엔틸리스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미끄러지듯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길을 통해 목적지까지 닿으려면 대개는 두세 달쯤 걸리지만 역풍을 만나 바람을 안고 가게 되면 못해도 한 달은 좋게 더 걸리게 됩니다. 예, 오늘 주차 과제는 없고요. 이제 뭐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수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이 대면 시험을 볼까? 그런데 그것도 좀 그렇고요. 뭐 인원이 뭐 작년에 작년 2학기 때보다 뭐 10배 이상 뭐 감염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LMS 상의 시험으로 대체하기는 또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뭐 줌으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좀 그렇고요. 뭐 그 영화 중에 이글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연상이 돼서 좀 그거는 좀 또 꺼려지고, 그래서 뭐 제3의 방안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음 주에 정확히 대면 시험 아니 그 제3의 방법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내도록 하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